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남을 비롯해 부산 북갑과 평택 을 등 재보선 격전지에서 패하면서 민심이 정권 안정과 견제를 동시에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공소 취소 논란과 부동산 세금 문제 등이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많은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는 안정과 견제가 공존한 민심으로 요약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을 확보하며 우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견제 심리가 드러난 겁니다.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특히 선거 막판 불거진 공소 취소 논란과 스타벅스 불매운동,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한 거부감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광진, 동작,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선거 이후로 향합니다. 정부와 여권은 선거 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만찮은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섣불리 부동산 세금 인상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 내 강경파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특검법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특검법 처리를 선거 후로 미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 구도에 균열을 낸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형성해온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유이동 당선인입니다. 그동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온 장동혁 지도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수 진영 재편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장동혁 지도부의 이른바 절윤과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해주고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장 대표와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원 없이 민주당의 내란 공세를 차단하며 자력으로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습니다. 야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평택을 재보궐선거를 뚫은 유이동 당선인도 장동혁 지도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에 흔치 않은 수도권 4선 중진 반열에 오른 유 당선인은 당 지도부의 일원이 돼야겠다며 당 개혁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승리한 한동훈 당선인도 장 대표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당선인은 보수 재건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자신을 제명한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지고 온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한 당선인의 복당 문제는 이달 중순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내주는 등 내용을 뜯어보면 승리를 강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6선으로 돌아온 송영길 당선인이 일성으로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꽃다발을 들어올립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박 선전으로 정청래 대표 재신임 성격으로 흘렀던 전북지사 선거를 지켜내면서 정 대표로선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산 북구갑에선 3부 초력 끝에 공천한 하정우 후보가 패했고 경기 평택을에서도 김용남 후보가 낙선하며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선거 승리를 선언한 정 대표 역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벌써부터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송 당선인은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당심과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양승조 전 지사는 핵심 승부처 패배를 거론하며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선거 직후 정 대표 퇴진운동을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00만 표가 넘는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 좋을지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선 선거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 7,120표입니다. 전체 투표수의 4%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때보다 무효표가 18만 표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5배입니다. 막판 접전을 벌인 경남 교육감 선거에선 당선자 권순기 후보와 낙선한 송영기 후보 간 표차 7,165표보다 무효표가 10배나 많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 관심이 적고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나열돼 무효표가 많은 편인데 특히 올해는 후보까지 난립하고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차라리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가 10곳, 보수 성향 후보가 6곳에서 당선돼 지난 2022년 8대 9로 맞춰졌던 보수 진보 균형은 4년 만에 깨졌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미애 후보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받은 임전수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달 임 후보의 SNS 게시물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해 선거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전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후보가 난립한 서울에선 정근식 현 교육감이 역대 최소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40원을 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세 부과 소식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로 인해 4월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20% 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두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13시간 만인 어제 아침 7시 16분에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의 역전을 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는데 당연히 개표가 늦게 진행이 된 지역에서 보수표가 오세훈 시장에게 몰린 부분도 있겠지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재섭 의원 등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과 부동산 이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대역전극의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글쎄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못 이긴 거가 되는 거고 네. 다른 지역 다 이기지 못해도 서울에서 이기면 이긴 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정말 극적인 그런 부분인데 보통 선거를 분석할 때 구도, 인물, 이슈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 보면 구도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분명했는데 다른 접전 지역에서 이렇게 뒤집혔다고 하는 것은 구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하게 압도적인 구도를 바뀐 게 저는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특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자꾸 추진하면서 좀 구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선거 후에 해소되는데 왜 자꾸 선거 전에 저렇게 했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그게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물 경쟁력에서 조금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도전자라면 훨씬 더 인파이팅하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구도가 너무 유리하다. 여론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유리한 숫자가 나오니까 굳이 무리할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쟁력이라든지 본인을 부각시킬 그런 기회를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인물 경쟁력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슈는 다들 얘기하지만 서울에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서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원순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전에 예정됐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다 해제해버리고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원호 후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강버스 그만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다 또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부동산 값 오르는 것도 5월 8일 이후에 오르는 것도 하나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자꾸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무겁게 중과세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주필님이 이제 정 후보가 본인을 부각시킬 기회를 많이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법정 토론에 한 번만 참석한 것도 이제는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선거 초반, 지난달이나 4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원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오차범위 내로 이 결과가 좁혀지는 그런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나오긴 나왔단 말이죠.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원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출구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고 결국 패인도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해서입니다. 저희가 정원호 후보가 5만 3천 표 차이로 졌는데 서초 강남 송파에서만 20만 표 이상을 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긴 지역, 진 지역의 분포도를 쭉 보면은 강남 3구와 강동 그리고 광진, 용산, 동작, 영등포, 양천 이렇게 해서 한강 벨트를 끼고 이제 아파트 민심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거기서는 이제 구청장들도 대부분 저희가 뺏겼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부동산 민심이 이번 선거의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원호 후보가 행정가로 1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의 캠페인을 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후보자의 철학이고 또 그것이 평소에
어떤 성품이고 성정이고 그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한 차례밖에 안 했다는 거, 그거는 오세훈 후보 쪽에서 워낙 그 네거티브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부터 좀 멈춰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토론장에 나와서도 계속 뭐 캉쿤이니 주폭이니 이런 류의 이 선거와 무관한 그런 네거티브성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먼저 했었던 거고, 사실 토론은 굉장히 잘해서 오세훈 후보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토론 능력이 부족해서 뭐 회피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아마 시민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네, 행정가로 오래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공격적인 선거 운동보다는 정책 설명에 치중했던 것이 조금 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저께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역시 최대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서민들이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친 부작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민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서울 25개 구 중에서 15곳에선 밀렸지만 강남과 동작,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우위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4월, 5월까지만 해도 정원호 후보가 앞서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심이 뒤바뀐 거는 어떤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학습 효과 아까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또 박원순 시장 시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서울 시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꾸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유사한 그런 정책을 쓰겠구나 하는 걸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요 억제, 규제 중심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결국 뭐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고, 부동산 투기야 물론 좋지 않은 거지만 그걸 뭐 사회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걸 또 이제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서 1주택자에게도 뭐 비거주자에게는 중과하겠다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또 선거 끝나면 세금을 올리겠다는 그런 어떤 자꾸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최대로 따져서 뭐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뭐 그런 것 말고 포괄적으로 봐서는 자꾸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수요 억제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걸 자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꾸 이제 그 선거 직전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저렇게까지 굳이 강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언사, 뭐 국민을 협박하듯이 하는 뭐 그런 것도 자꾸 올린 것도 결국 그런 강경 메시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강경한 메시지, 이게 과연 중도층에게 얼마나 소구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대통령의 SNS 글 보도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고조됐던 시기라서 그렇게 국민들께 많이 그게 닿고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이나 장특검과 관련된 그런 그런 구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사실 그 장특검과 관련해서 그게 일가구, 장기 보유, 꼭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투기 목적만 아니면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정원호 후보 쪽에서도 계속 발표를 했고, 특히 재산세 감면, 이거는 시장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 구청장 후보들과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감면 방안도 내놓아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국민들께, 시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 성적표에 따른 여야 대표들의 거취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 12곳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격전지 서울을 내주면서 이 당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네, 이 선거 결과,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여당의 압승입니다. 하지만 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 또 평택 을에서 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승리가 상당히 퇴색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광역단체장에서 12대 4니까 분명히 이겼는데 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이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메달을 많이 땄는데 한일전에서 패한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활용점정이 되어야 하는 서울을 내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재보궐에서는 이제 14곳을 저희가 갖고 14곳 중에서 13곳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4곳을 내주게 됐죠. 특히 평택 을하고 부산 북갑은 참 뼈아픈 부분인데 부산 18곳 지역구 의원 중에서 딱 한 명이 있어서 정말 까치밥으로 남겨있는 홍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마저 내줘서 부산이 이제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택 을은 그래서 진보 단일화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그런 후보들이기는 했지만은 네. 결국 그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제 갖다 바친 그런 격이 돼서 참으로 이제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계파에 따른 분석의 차이도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친청계 일각에서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이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친명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측의 주장 어디가 더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죠, 뭐. 아니, 기본적으로 얘네들 톨스토이 저 책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복한 집안을 보면 다 비슷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집안을 보면 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더라. 네. 이걸 보면 결국 뭐 선거에서 패배와 또 승리를 가르는 그런 기준을 본인들이 이제 설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대변인 잘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데 많이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대표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를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보통 책임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나쁜 거니까 꼭 책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표인데 글쎄 기본적으로 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구도를 바꾼 거는 기본 무슨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좀 꺾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정청래 대표가 부산의 선거에 한 번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 이른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안티 세력이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부산 내려가서 하정우 후보가 기분 뭐 좀 분위기가 좋아질 때 오빠 논란 일으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당의 전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는 게 그야말로 어떤 책임 윤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조만간 퇴임할 걸로 알려졌고 송영길 전 대표도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이 당권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전북 김관영 후보가 막판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우위를 나타내서 김관영 후보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원택 후보가 되어서 일단 그 연임 가도에 청신호는 켜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후보가
90%대 초반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95년 민선 이후에 이렇게 60%를 다 넘겼고 한 번만 이제 분당됐을 때 2006년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는 했지만은 다 60%를 넘기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해왔는데 당선은 됐지만 50%대 초반이었다라는 것이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천을 무리 없이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이긴 선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정청래 대표의 이제 향후 당권을 다시 갖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광역단체장 16곳 중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4곳을 지키는데 그쳤죠.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다소나마 저희들에게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신 결과로 최종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누구는 도움이 되었고 누구는 아니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는 당 지도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선거 승리의 주요한 또 이유가 아니었나. 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잠실 7동의 투표함 아직까지 이송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조금 전부터 이송 절차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에 모여있는 시위대들을 향해서 투표함의 이송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이송 작업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뒤에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 선거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고 또 장 대표가 공을 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 전멸했죠. 자, 노주필님, 이렇게 한동훈 대표도 돌아왔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또 경남에서 승리한 박완수 지사도 그렇고 다 장동혁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선거 기간 내내 대표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가지 않았거나 가지 못한 그런 지역이 승리했다는 걸 보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보수 우파인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나가기는 이제 힘이 붙인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보수 후보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를 찍고 싶어도 이것이 장동혁 대표 연임의 어떤 뭐 빌미가 될까봐 망설여졌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것은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 또 당원의 신임을 물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잠실 투표소는 사흘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 시위대는 1000명대로 늘어나 지금도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 이송에 협조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에 잦은 해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는 한때 밤새 1000명 넘게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어젯밤에는 투표소 관계자 1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투표소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투표소 내 관계자들도 내부에 장기간 갇혀 대기하고 있던 겁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과격 시위로 격화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시위대는 구호 없이 침묵 상태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제 시위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투표함이 아직 개표되지 못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송파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등 총 25명의 당선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2000표 정도가 들어있는 투표함 2개는 아직 반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기동대 등을 배치해 상황을 관리하면서 투표함 이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37동 제2투표소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6.3 지방선거 당일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선관위를 향한 비판과 부실 관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는데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14곳의 투표용지가 소진이 돼서 투표가 중단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 뭡니까?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이 나갔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취재를 보면은 본 투표일 날 그 투표 용지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규정은 일단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총선이라든가 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의 한 60% 이상을 인수하도록 하고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으니까 한 50% 정도는 준비하도록 그런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인 그런 투표를 해서 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각 지역 선관위에서 하는데요. 이번 얘기는 결국은 50%를 정도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를 기준으로 하고 50%를 하면은 70%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부족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이와 같은 해명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당연하게 국민의 4-5명 정도는 투표에 참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 국민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예산을 절감한다라든가 아니면 투표용지의 분실 우려를 걱정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그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유권자 소의 50%의 그런 규정을 정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직접 투표장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본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론자들의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관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이번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선거 무용 소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소송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과거에 독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재선거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재선거의 어떤 조건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구청장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선거 소청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가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내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무효 소송의 판결은 사실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거의 어떤 어떤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전체적인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선거 무효를 다투긴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송파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송파구에 있는 구의원 그리고 또 서울시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선자 내지 낙선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까 그 문제가 됐듯이 해당 선거구에 어떤 투표소를 개표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한국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선거 무효 소송,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뭐 이런 소송을 낸다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관위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입증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권자가 입었던 침해된 손해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의 위법 행위와 그다음에 유권자의 그런 피해에 관한 그런 인과관계도 입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청 광수대에서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를 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상 태만이라든가 직무 유기성 그런 행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네. 선관위 직원의 위법 행위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미리미리 인지해서 갖다 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시간이 다 6시인데. 경찰 입회하에 이동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풀고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투표용지를 내가 마음대로 이제 선관위 직원을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네, 온라인에 보니까 뭐 음식 포장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송파구 공무원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니까 뭐 사태가 터졌는데 선관위에서 직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뭐 이런 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선관위가 선거철이 되면은 직원들이 바쁠 때가 되는데 휴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선거 관리를 지방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들은 기강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건데 선관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는 있죠. 물론 사실관계는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독립기구다, 헌법상 기구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외국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라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선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는 않고 있어요.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선관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으로 계속 보신 장면은 이 잠실 7동 투표소에 경찰들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투표함에 투표가 한 2,000장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서울시 이 전체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투표함 이송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후 한국을 찾아 나흘 동안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 동안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삼겹살 회동, 또 프로야구 시구와 대학 연구진과의 만남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우리 기업들과 어떤 협력 사업들을 내놓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만판 CES로 불리는 컴퓨텍스 2016에 참여한 젠슨왕 엔비디아 CEO. 글로벌 반도체 기업 ALM과의 협업 효과를 과시했습니다. I announce a product. Look at his stock price.
Every product I announce, his stock price goes up. 대만에서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킨 젠슨왕이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왕은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곧바로 국내 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서울 성수동의 삼겹살집이 유력한데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LG 구광모 회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 국내 AI 기업 총수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에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만나고 두산과 키움의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로봇 개발에 힘을 주고 있는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이 시타를 할 예정입니다. 8일에는 네이버 사업과 서울대 AI 연구원을 찾고 국내 AI 로보틱스 스타트업과 간담회도 가집니다. 엔비디아 CEO 방문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되고 이것은 주가 상승으로 과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젠슨왕은 LG 두산과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네이버와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광폭 행보를 예고한 젠슨왕은 8일 오후나 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들이거나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어떤 영토 확장을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허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OKX 창업주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을 각각 20%, 총 40%를 확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We believe in the next decades the blockchain economy will become maybe 1/3, maybe half of the global economy. 전통 자산에서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선진 국가에서는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이게 토큰화돼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미래에셋그룹은 코빅 지분 92%를 인수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고 하나금융지주와 삼성그룹도 국내 1위 거래소인 두나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토큰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토큰증권 발행이나 거래하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주식과 채권 등도 소액으로 쪼갠 토큰으로 거래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화된 우리 기업 주식이 24시간 거래되고 외국인들도 별다른 장벽 없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 뒤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지난달 31일 전 세계에는 블루문으로 불리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고대 그리스 신전과 블루문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는데요. 사진 기자들은 보름달을 인상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유명한 명소와 함께 담아내곤 합니다. 러시아 콜롬나에 있는 우스펜스키 대성당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블루문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 보름달이 아주 포토제닉하게 사진으로 담겼는데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파란 색깔이 전혀 아닌데 블루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블루문은 이름 때문에 푸른색 달을 떠올리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이름과 달의 색깔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로 떠오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달의 주기와 양력의 날짜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2, 3년 주기로 블루문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푸른빛을 띠는 달은 화산 폭발이나 산불로 대기 중 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간혹 관측된다고 합니다.
네, 2, 3년을 기다려야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름달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일 텐데요. 주말과 휴일에도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다시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 텐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17.9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 2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휴일에는 경북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까지 큰 더위 없이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신통방통에서는 잠실 7동 투표소 상황 계속 전해드리며 지방선거 이후 요동치는 각 당의 상황 짚어드립니다. 또 오늘 방한하는 젠슨 황의 한국 활동 이유도 분석해봅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